안녕하세요. 저는 썩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어요. 학업 성취도부터 썩 결과가 좋지 못했고요. 저희 아빠께서는 머리가 무척 비상하신 분이거든요. 특히 학업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십니다. 소위 공부 머리를 타고났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친탁을 하지 못한 게 살면서 종종 아쉬울 때가 많네요. 분명하게 저는 두뇌 면에서 외탁을 했고 저희 엄마는 농담으로라도 머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분입니다. 그런 극과 극, 완전히 상반된 두 분이 만나 결혼을 하셨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지만 상극을 계속해서 이어붙이기에는 제 존재감이 부족했나 봅니다. 두 분은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의 일이었죠. 지연아, 너는 이제 엄마하고 둘이 사는 거야?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같이 안 살아요? 음, 네 아빠는 이제 같이 안 살아. 계속 같이 살기에는 너무 더럽고 치사한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연이는 앞으로 아빠를 찾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 지연이 너도 똑같이 더럽고 치사한 인간이 되는 거야. 더럽고 치사해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싫어요. 그렇게 되는 건 싫어요. 제가 어릴 적의 일을 잘 기억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더럽고 치사하다는 표현이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인지 엄마와의 이 대화만은 꼭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그 외의 것은 기억이 애매합니다. 두 분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이혼을 결심했던 것인지 알지 못했고요. 세 식구가 살던 그 집이 언제 처분이 됐으며 제가 왜 아빠가 아닌 엄마 쪽으로 따라가서 살게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어렸던 저에게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누구 하나 없었습니다. 아빠와의 이별도 흐릿하기만 할 뿐이에요. 저에게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미안하다고 그 정도의 인사를 해주셨던 것 같은 느낌만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 희미한 느낌을 애틋하게 여기게 됐죠. 확실하지 않은 그 기억을 붙잡고 그리워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엄마, 저 내일 학교에 준비물 사가야 돼요. 뭐? 준비물? 너 그거 지난번에도 사갔지 않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적 없어. 내가 너한테 주는 돈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 뿐이지.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이 아니란 소리라고 알아들어? 엄마. 준비물을 엊그제 안 가져갔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또 혼나는 게 무서워서 내일은 준비물 꼭 사가고 싶어요. 뭐야, 또 질질 짜고 그러는 거야? 오려고 준비하는 것 좀 봐라. 아우, 지연아, 제발. 나는 너의 그 눈물 작전에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사람이야. 울고 싶은 건 항상 난데 네가 질질 짜면 어떡하니? 선생님한테 혼날 때 그렇게 울어. 내일 학교 가서 혼나고 그러고 나면 울면 돼. 알겠니? 손바닥을 때렸는데도 준비물을 안 가져오는 사람은 다음번에 손바닥하고 발바닥 전부 맞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엄마, 저는 그렇게 맞기 싫어요. 야, 그 선생님 좋은 분이네. 잘하는 애들의 혈액순환 도와주시나 보다. 지연아, 넌 내일 학교 가서 제대로 손바닥하고 발바닥 피 잘 돌게 하고 와. 엄만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서러워서 제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면 귀를 막으시며 당신께서 저보다 더 크게 우는 신용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화목한 가족이라는 그림은 부모가 자식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지탱을 해주던데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정말로 그런 게 부모라면 저희 엄마는 부모 실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물이 필요한 날이 5번이었으면 저는 많게 2번 정도만 준비물을 가져갈 수 있었죠. 그마저도 엄마가 옛다 하면서 선심을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횟수였습니다. 엄마는 기분 파셨어요. 철저히 당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엄마의 기분이 별로였고 제가 그 기분을 맞추는 것에도 실패했던 날 준비물을 살 용돈을 얻지 못했고
저는 학교에 가서 손바닥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발바닥을 내밀라고 하시던 선생님께서는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맞은 손바닥이 너무 아파서 울상이 된 제가 두려움에 떨며 발바닥을 맞을 준비를 마쳤을 때 저만 들리게 선생님께서 작은 목소리를 내셨죠. 지연이, 너는 집에 사정이 많이 안 좋으냐? 저는 창피함을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회초리가 날아들긴 했지만 아주 가볍게 발바닥으로 내리꽂혔어요. 저를 봐주신 것이었죠. 얼핏 보면 저는 아주 그럴싸하게 집에 관심을 받으며 사는 아이로 여겨질만 했습니다. 가끔은 꽤 값이 나가는 메이커 옷을 입고 학교를 가기도 했고, 머리는 대체로 염색을 한 상태였거든요. 연한 갈색과 진한 갈색이 줄줄이 섞여서 제법 멋진 모양새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설마 하니 집에서 기가 푹 죽어서 아빠도 없이 엄마하고만 사는데 설설기며 사는 것을 선생님들은 초반에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사는 곳도 허름한 단칸방 수준의 집이었던 것을요. 좁은 기능은 방음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웃들이 내는 온갖 소음이 다 벽을 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햇볕도 잘 들지 않았기에 걸핏하면 곰팡이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가끔이라도 있는 메이커 옷이나 염색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건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사정이요. 오라비 어제 연락 준다더니 왜 이제서야 연락을 줘? 나 진짜 오라비 연락 기다리느라고 초조해 죽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우리 언제 보는 거야? 응? 뭐라고? 오늘? 좀 이따 밤에? 나 데리러 오겠다고? 우리 딸한테 줄 선물 하나도 이미 사뒀다고? 나 참 그런 것까지 필요 없는데. 내 선물이나 하나 더 사주지. 아무튼 이따가 그럼 나 데리러 와. 오라비하고 뜨거운 밤 보낼 생각만 하면서 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지? 저는 엄마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그런 콧소리를 내실 때마다 궁금해졌습니다. 이 오라비는 어떤 아저씨일까 하고요. 엄마한테서 오라비라고 불리는 아저씨는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아저씨만 해도 네 분이었습니다. 무려 네 분이요. 그러니까 제 몫으로 아주 가끔이나마 선물이란 게 떨어졌던 겁니다. 지연아, 너 아까 들었지? 엄마가 이따 약속 있어서 좀 나가봐야 되니까 너 혼자 알아서 잘 준비 잘하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내가 없으면 알아서 잘 씻고 잘 학교 가면 돼. 전기 아껴 쓰고 물 아껴 써라. 네, 엄마. 그런데 내일은 오실 거죠? 아침에는 엄마가 안 계실 수 있어도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가 집에 계시는 거 맞죠? 글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100% 장담은 못해. 그러니까 질척거리지 말고 혼자 잘 있어. 나 없어도 너는 혼자 잘 있잖아. 그게 아니라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아침에 먹고 나갈 건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먹을 것까지는 없어요. 아이, 구질구질하게. 야, 여기 5,000원. 됐지? 이거면 너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나한테 칭얼거리는 거 안 할 수는 없는 거냐? 저는 머리 위로 팔랑팔랑 떨어지는 5,000원짜리 지폐를 소중하게 잡았습니다. 1,000원짜리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생각을 들키기라도 하면 5,000원을 뺏길까봐 안심된다는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엄마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아이. 가끔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들로부터 받는 선물로 메이커 옷을 몸에 걸쳐보는 아이.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엄마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염색을 때마다 해야 하는 아이. 그게 저였어요. 머리 염색을 할 돈으로 맛있는 거나 더 사 먹고 싶었죠. 그러나 그런 본심을 잘못 꺼냈다가는 어떤 사달이 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어떤 아저씨를 또 만나러 나가기 위해 화장을 하시던 중에 말을 잘못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다가가 제잘거렸는데 그러는 마음에 엄마의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것인지 립스틱이 삐긋 어긋났죠. 입술을 넘어 올라가 자국을 내버린 립스틱을 바라보시던 엄마는 이내 립스틱을 방바닥에 던져버렸고
저 또한 방바닥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좁은 바닥을 나뒹굴자마자 발길질이 날아와서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었죠. 발길질에 맞으면서 울었던 그날 저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그 이후로는 엄마에게 좀 더 조심스러운 자식이 됐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사시면서 구질구질한 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시던 분이었어요. 나한테 말만 번드르르하게 할 뿐이야. 죄다 통이 작아. 나한테 자기 돈을 헌납하는 놈은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그놈들이 다 잘못이야. 남자 같지도 않은 놈들. 조만간 싹 다 물갈이를 해야겠어. 다른 놈들을 새로 물어와야지. 이대로는 안 돼. 너무 구질구질하단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렇게 사시는 방식을 벗어나려고는 하지 않으시면서 유행만 바라시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싸구려 불량식품 과자를 끼니 대용으로 먹어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집에서 혼자 있게 됐어요. 엄마는 점점 집에 붙어 계시는 시간이 줄어들어만 갔죠.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가끔 엄마는 아저씨들을 그 좁아터진 집으로 데려올 때도 있었어요. 좁은 집이라 아무래도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제가 불쾌함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네가 지연이구나. 아저씨는 엄마하고 친구인 사람이야. 웃기지도 않은 그 소개보다 싫었던 건 멋대로 제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이었죠. 너무 싫었지만 그런 티를 함부로 냈다가는 엄마한테 혼이 나고 미움을 받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쪽을 바라보며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별로 소용은 없었어요. 제가 당황스러워하거나 말거나 엄마는 그런 걸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지연이는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얼굴이 예쁘게 생겼네. 너 학교에서 인기 많겠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불쾌한 눈빛이 꼭 따라붙었습니다. 저를 쓱 훑어보는 그 시선을 싫게 느끼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엄마도 싫어하셨습니다. 지랄, 쟤가 나를 닮긴 뭘 닮아. 오라비 눈 삐셨어? 그래? 예쁘게 생겨서 닮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닮았나? 당연히 안 닮았지. 내가 더 예쁘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 저게 대체 뭐가 예뻐? 오라비는 그냥 어린애가 예쁘게 보이는 거 아니야? 싫다 정말. 쟤는 지 아빠 닮은 애야. 생긴 게 나하고는 개미 오줌구멍만큼도 안 닮았어. 그래서 내가 정이 안 가는 참인데 뭘 알고나 짓거려. 엄마가 성질을 드러냈던 건 제가 당신이 노란하시던 남자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싫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신 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생김새나마 엄마와 별로 닮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눈살이 찌푸려지는 향수를 칙칙 뿌리고서 그 야심한 시각에 남자와 팔짱을 낀 채로 집을 나서시던 엄마의 모습은 절대로 제가 닮고 싶은 종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학교의 친구들은 방학 때면 가족들과 여행을 다녔으며 친척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렇다 할 친척도 없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제가 무슨 수로 친척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내서 연락을 할 수 있었겠나요? 아무런 수단이 없었죠. 게다가 저를 궁금해하며 찾는 친척도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중학생이 되자 슬슬 저는 사춘기를 겪게 됐고 좁아터진 집에서 늘 혼자 쓸쓸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지내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아예 모르는 남자들하고도 만남을 하고 계셨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와 만나서 놀러 가는 것.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 엄마가 경멸스러웠는데 가끔 저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셔서 제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너만 없었어도 내가 인생을 다르게 살았을 텐데. 네가 내 발목을 거나하게 잡고 내 인생을 저당 잡고 내 모든 걸 망쳐놨어. 너만 보면 항상 눈물이 날 것만 같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해서
슬픔에 벅찬 눈물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참신한 헛소리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는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척을 못했던 듯 싶어요. 사춘기 때 그래서 저는 하루에 몇 번이고 내가 괜히 태어났나, 전부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좁아 터졌고 어둡고 축축했는데 저는 옛날보다 자라 있었어요. 집이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이런 인생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되자 무력감이 따라왔습니다. 어쩌면 저희 엄마도 바로 이런 과정을 겪으며 반쯤 자포자기를 하신 채 남자들이나 만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증오스럽고 엄마에게 죄송하기도 했던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누군가가 학교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만 했어요. 네? 누구라고요? 아빠요? 무슨 아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지연아? 당연히 너희 아버지시겠지. 아니요, 선생님. 저는 아빠가 안 계시는데요. 원래 계시긴 했지만, 이제는 안 계시고, 안 계신 지가 벌써 너무 오래됐고, 저는 아빠 얼굴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요. 아무튼 저는 아빠가 안 계세요. 저한테 왔다는 연락이요. 그거 뭔가 착각이었을 거예요. 저는 다른 애랑 선생님께서 헷갈리신 거예요. 지연아, 그분이 정확히 너희 어머니 성함을 대시던데?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 아빠가 맞다는 소리였으니까요. 너무 놀란 저는 어쩔 줄을 몰랐었죠. 그래도 제 아빠라고 하시는데 연락을 무시할 건 아닌 듯 싶었어요. 그리고 제 본능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밝히면 안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끙끙 앓다가 이튿날 등교를 해서 선생님께 아빠와 연락을 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날 저는 교무실 구석에 앉아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지연이니? 아빠야. 그간 어떻게 잘 지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잘 지냈고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랬구나. 잘 지내고 건강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아빠는 그간 우리 지연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을 바랐거든. 그것 이상으로 더한 소원은 없었어. 목소리만 들어서는 정말 우리 지연이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간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구나. 키도 이제는 많이 컸을 테지? 마지막으로 지연이 너의 사진을 받아본 게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지라. 아빠가 우리 지연이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 그래서 네가 다닌다는 학교를 알아내서 이런 식으로나마 연락을 해봤다. 너무 갑작스러웠다면 내가 미안하구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너무 어색해요. 낯설어요. 저는 여태까지 아빠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제가 건강히 잘 지내기를 바라셨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나 저를 생각하셨으면 그동안 저를 왜 보러 오지는 않으셨나요? 왜 이제서야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연아, 아빠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동안 엄마한테서 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니? 네? 엄마한테서요? 그, 그냥 아빠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고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라서 옛날에 진작 이혼을 하신 거라고 그런 말만 들어왔어요. 그것도 못 들어본 지 꽤 됐고요. 아빠 얘기는 아예 안 하신 지 오래거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얘기를 못 들어?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데? 정확히는 얼마 됐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아빠하고 이혼하시고 나서 엄마가 한동안은 아빠 욕을 엄청 하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아예 아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실수로 아빠 얘기를 꺼내기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런데 이건 왜 물어보세요? 이럴 수가. 그렇다면 네 엄마가 그동안 나에게 전해준 네 얘기는 나에 대해서 네가 이러저러하게 요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네 엄마가 전해주었던 얘기들은 전부 다 가짜였다는 거야? 뭐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요. 맹세코 저는 아빠에 대한 생각을 엄마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네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자꾸 싸우게 돼서 그마저도 거의 안 하게 된 지가 꽤 되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전의 얘기들을 다 거짓말이었다니. 나는 여태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다. 네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네가 혹시 원하지 않을까 봐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학교를 통해 조심스레 연락을 해보기로 하지 않았다면 영영 몰랐을 일이구나. 아빠는 한숨을 연신 내쉬셨고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이지 크게 골치가 아프신 모양인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중간에 웬 수작질을 벌여오신 모양이었지만 솔직히 저는 그게 아주 엄청나도록 놀랍진 않았어요. 엄마라면 그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어울리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분노, 허탈함 이런 것들보다도 제 아빠라는 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먼저였습니다. 지난 세월 저를 잊지 않고 지내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 어떤 분이신지 제가 여쭤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빠, 근데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런 걸 여쭤봐도 되나요? 당연하지. 너는 내 하나뿐인 딸인데 너는 나한테 그런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네 엄마와 이혼을 한 뒤로 일만 열심히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왔다. 설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네가 모르지는 않을 테고 내가 사는 모습이 어떤 건지 궁금할 테지. 그냥 실없이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의 모습이야.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지. 별로 잘난 게 없어서 너에게 민망하구나. 저기 죄송한데요. 저는 정말로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쭌 거예요. 뭐? 설마 지연아, 내 직업이 검사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검사라고요? 네? 변호사, 판사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로 그 검사라는 건가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제 아빠가 검사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제 엄마 같은 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던 상대가 검사일 수가 있어요. 아, 설마 아니겠죠. 제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한 거죠? 그렇죠?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말을 막 뱉고 말았는데 아빠가 대답이 없으셨어요. 떨리는 숨소리만 뱉으셨는데 그 안에 온갖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보다 훨씬 정말 수천 수만 배로 당혹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알았어요. 제 친아빠가 검사이시라는 것을요. 제가 아는 그 엄청난 직업 검사가 맞으시다는 것을요. 제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 줄 여러분은 예상이 가시나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막 웃었어요. 교무실에 계셨던 몇 선생님들께서 저를 돌아보실 정도로 웃었습니다. 허탈해서요. 미치게 허탈해서 웃었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하고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숨을 죽이고 울분을 삼키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엄마한테 얻어 맞아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증오와 죄책감을 동시에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왔건만 알고 보니 제 아빠가 검사이시래요. 사자 직업을 가지셨다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었고 집에 가서는 정말 간절하게 엄마의 귀가만 기다렸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두 손을 모으고 엄마의 귀가를 기다린 것은 처음이었어요. 뭐야 너? 아, 왜 집에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무섭게 시리. 그래도 전기 아낄 생각은 네가 하나보다. 드디어 철들었네 우리 딸. 이런 게 엄마이셨죠? 네, 맞네요. 전기세 걱정하시는 거, 그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를 구질구질하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지만 전기세 걱정을 안 하실 수 없는 그 굴레 속에 갇혀 계신 분이 바로 엄마이셨죠. 시연아, 너 갑자기 왜 이래?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제 학교 생활이 궁금하기는 하세요? 전혀 아니시면서 그런 질문을 왜 하시나요? 학교에서요. 무슨 일이 있긴 있었죠. 아빠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엄마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응시하셨어요. 저는 확신했죠. 제가 아빠와 연락하기를 엄마는 바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엄마한테 너무 궁금한 게 많지만요. 질문을 엄마한테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꺼려져서요. 엄마가 기분 나쁠 때 질문이라도 하면 큰일이 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여러 가지를 여쭈어보지는 못하겠네요. 딱 한 가지만, 아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가 어떻게 그 인간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어? 너하고 연락 못하도록 내가 그동안 수를 써왔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 거지? 왜? 엄마, 그동안 아빠가 돈을 보내주셨나요? 저를 키우라고? 엄마한테 돈을 보내주셨냐고요. 보아하니 다 눈치를 챈 모양이네. 다 알았나 보네. 영악한 년, 못된 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눈깔 부라리는 것 좀 봐. 야, 너 착각하지 마. 네 아빠란 인간 너 키우기 싫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하고 이혼했던 사람이라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게 자기 인생의 최대 실수라며 이를 갈았던 사람이야. 넌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지? 제 질문에 대답이나 하세요. 저는 평생 동안 엄마한테 일방적으로 억눌려서 살아왔는데 이런 순간마저 엄마한테 대답도 못 들어야 하나요? 전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건데요? 그래 이년아. 네 아빠가 그동안 돈 보내줬다. 너 키우라고 매달 돈 보내줬다고. 근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의 대답을 듣자마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이혼 이후에 매달 50만 원씩 엄마에게 돈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로는 매달 100만 원을 붙이셨고요. 제가 중학생이 되자 150만 원을 보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0원 한 장에도 일희일비하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어둑한 단칸방살이 신세였습니다. 대체 그동안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다는 건가요? 내가 누누이 말했었지. 눈물 작전 좀 쓰지 말라고. 나는 네 눈물에 질린 사람이라고. 울고 싶은 건 나라고. 그렇게나 말해왔는데 결국 너는 안 듣는구나. 키워줘봤자 소용없어. 지금 이렇게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질질 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내가 그간 헛고생을 했네. 괜히 열심히 키웠어. 왜? 뭘 자꾸 노려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뭔데? 네, 엄마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더 남아있네요. 아, 그 돈 다 어쨌냐고? 어디서 날려먹었냐고? 너 지금 그거 묻고 싶은 거지? 엄마, 저를 사랑하긴 하셨나요? 뭐? 너, 너 지금 뭐라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엄마, 저를 사랑하기는 하셨냐고요? 저를 자식으로 보기는 하셨나요?
저에 대한 책임감이 있긴 하셨어요? 제 평생 그렇게 말문이 막힐 대로 막힌 엄마의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참을 마른 침만 삼키시던 엄마는 고개를 떨구셨고 옷가지를 챙겨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이틀 뒤 저는 아빠가 살고 계시는 집으로 가봤습니다. 아파트였어요. 아주 멀쩡한 신축 아파트요. 위치도 좋았죠. 21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저는 다시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단칸방에서만 살아왔는데 아빠가 이렇게 살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부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빠에게 정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엄마하고 계속 살고 싶지가 않아서 아빠를 선택했습니다. 21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두 번 다시는 단칸방 신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말았어요. 아빠에게는 아빠의 인생, 일상이 있었지만 기꺼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간 제가 학원을 다니기는커녕 문제집 한 권 사는 것도 지원을 못 받아 산 것을 아신 아빠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중학교 3학년 생활이 끝나가면 12월 초에 그렇게 제 인생이 뒤바뀌게 됐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두 분이 어째서 이혼을 하셨던 건지 대강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엄마의 말씀이 딱 틀리지는 않았더라고요. 아빠에게는 원래 진정한 사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천에서 난 용이었던 아빠와는 달리 그분은 날 때부터 고귀한 아가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안의 반대가 심했죠. 결국 그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졌으며 아빠는 그분이 명망 높은 집안에 시집을 가시는 것까지 보신 뒤 당신의 인생에 결혼을 없다고 속으로 다짐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사시다가 엄마를 만나셨던 거예요. 아주 자유롭고 제멋대로인 영혼을요. 웃기게도 사건 조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두 분이 접점이 있을 리가 없었던 거죠. 아빠는 결혼 생각이 없으셨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아무 기반 하나 없이 검사 자리까지 오른 아빠가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끊임없이 들이대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뱃속에 제가 생겨서 두 분은 결혼을 하셨대요. 하지만 두 분은 달라도 너무 달랐대요. 아빠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검사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계셨던 엄마는 현실을 마주하자 절망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 애를 낳고 엄마가 돼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는데 내가 뭐에 씌여서 그랬을까? 꽉 막힌 남자하고 사는 것도 미칠 것 같아. 숨이 막혀. 제대로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만 시간이 갈수록 간절해진단 말이야. 시간이 갈수록 엄마는 포악하게 구셨고 아빠는 그런 모습에 학을 떼시며 이혼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매달 양육비가 약속되자 엄마는 흔쾌히 저를 맡아 키우겠다고 하셨고요. 엄마는 아주 어렸을 적에 딸이라는 이유로 한번 집안에서 버림을 받으셨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그 상처가 있으셔서 그런지 저를 차마 당신의 손으로 저버리진 못하셨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아빠와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아침 일찍 등교를 해서 밤늦게 집에 오는 고등학교 생활이었기에 어색한 관계인 아빠와 첫 삽을 푸기에는 안성맞춤인 시기였던 듯 싶네요. 집안에서 마주칠 일조차 현저히 적었죠. 아빠와 함께 살고 반년 정도가 됐을 때 엄마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배신자야, 네가 나를 버리고 잘 수 있을 것 같니? 배신을 엄마가 먼저 하셨잖아요. 저한테 고의적으로 아빠에 대한 걸 숨기시고 중간에서 거짓말도 하셨죠? 그런데 왜 저를 원망하세요? 너도 이 다음에 결혼 실패를 한번 겪어보면 알게 될 거야.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있는지. 지연아, 너도 한번 겪어보면 내 심정 알게 될 거야. 엄마는 악에 받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죠. 나중에 아빠를 통해서 들었어요.
엄마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신 이후로 점점 상태가 괜찮아져 가고 있다고요. 한참 정신과 약을 복용하신 뒤 엄마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그러기 싫었습니다. 어둡고 좁고 축축하고 그리고 그런 요소들보다 더욱 저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엄마. 그 단칸방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는 죄송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제가 그만큼 단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어찌어찌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치기는 했어요. 다만 대학 입시에서는 미끄러졌습니다.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 생김새가 아빠를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깨달아 갔으나 공부 머리는 전혀 물려받지 못했다는 것도 동시에 깨달았답니다. 중학교까지만 간신히 나온 엄마를 제가 닮은 듯 했네요.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빠는 늦은 나이에 엄마를 만나 저를 보신 거였고 또한 건강 상태가 썩 좋지 못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르게 검사직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때가 되어서야 저는 비로소 아빠와 조금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아빠가 항암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제가 곁을 지켰고 그러면서 진정한 부녀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신 아빠를 보면서 저도 제 인생을 제 힘으로 꾸려나가 보고 싶은 욕심, 그런 자신감, 이런 게 생겼던 듯 싶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저는 과감한 이직을 했습니다. 훨씬 더 도전적이고 큰 회사로요. 대신에 급여는 더 적었죠. 그러나 제 선택에 만족하면서 일을 다녔고 그 회사에서 저를 좋게 봐주신 어떤 상사분이 저에게 자꾸만 소개팅을 시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걸 거절하지 못했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성을 만날 때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해요. 본인과 결이 비슷한 상대에게서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는 유형과 본인에게는 없는 것을 가진 상대에게서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는 유형이요. 제가 후자라는 것을 그 남자를 통해 알게 됐죠. 그 남자는 저와 너무 달랐거든요. 당차고 당당하고 거침이 없고 조건적으로도 잘난 사람이었어요. 쾌활한 웃음을 보고 있자면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가장 강하게 품었던 감정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동경, 부러움이었던 것만 같아요. 그 남자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걸 많이 가진 그 남자가 멋져 보였고 속절없이 끌려갔어요. 그 남자는 반대로 본인과 성격이 딴판인 저를 보면서 그걸 매력적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서로 전혀 닮지 않았기에 서로가 궁금했고 강한 이끌림은 금세 결혼이라는 주제를 입에 올리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적에 부모의 이혼을 겪은 자식이었기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죠. 심지어 양친 모두 결혼에 회의적인 분들이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뭐에 시인 것처럼 저는 그 남자, 그러니까 제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었거든요. 식당 말고도 전혀 다른 음식을 파는 다른 식당 역시도 시댁 집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종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돈 걱정이 없다 보니까 예비 신랑이 꺼리낄 것 없이 자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받쳐주다 보니까 자식들이 집안의 지원을 잘 받아서 거의 대학을 잘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예비 신랑이었고요. 예비 신랑은 집안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옛날부터 예비 신랑의 칭찬을 입에 침이 닳도록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어릴 적부터 영특해서 공부에 싹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어디에 무슨 대학이라고? 전문대라고? 이름 모를 전문대. 아니, 고작 그런 아가씨가 우리 태윤이하고 결혼을? 아유,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보이네.
그리고 예비 신랑의 모친 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제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기겁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셨죠. 당신의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겨우 그런 변변치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꼴을 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머님께 그런 문제로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검사 출신이시라는 것을 아시고는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태세 전환이 그렇게 빠를 수 없었어요. 갑자기 저란 존재를 달가히 여기셨죠. 어머나, 검사이셨다니. 검사 출신 사돈이라니. 아, 세상에 폼이 나도 너무 난다. 그래, 그 정도는 돼야 구색이 갖춰지지.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우리 태윤이가 역시 괜한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구나. 역시 우리 아들, 우리 집안에 필요한 게 어떤 요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어머님께서는 잇몸까지 드러내며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즐거운 혼잣말을 너무 크게 하시는 통에 저는 그걸 다 들어버렸지만 민망하다는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순한 웃음이나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저의 순한 면모를 처음부터 참 좋아해줬던 사람이었죠. 작은 것에 잘 놀라고 기가 새지 않고 이런 저의 모습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는 저를 좋아해주고 알아봐주는 예비신랑의 모습을 좋아했던 것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네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얼른 결혼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제가 적극적으로 결혼에 임하자 아빠도 마음을 놓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빠께 여쭙고 싶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셨던 걸, 저라는 자식을 보셨던 걸 후회하지 않으시냐고요. 하지만 그럴 용기까지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많은 것을 묻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얘기를 엄마께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았지만 상견례 이후 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괜히 상견례에서 깽판을 칠까봐 겁이 났거든요. 아빠는 엄마가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으셔서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셨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저는 아주 오래 엄마를 봐온 사람으로서 변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아빠는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그러셨고요. 이윽고 상견례 당일이 됐습니다. 아빠는 그날 오전에 중요한 용무가 있으셨고 저는 예비신랑과 상견례장에 준비해 가기로 한 게 있어서요. 그래서 예비신랑과 상견례 장소를 향할 예정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네? 병원이라고요?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오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믿기 싫었습니다. 아빠가 용무를 마치시고 상견례장으로 향하시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니 기껏 병마와 싸워 이겨내시고 이제 좀 건강하게 잘 살아보시나 했는데 대형 교통사고에 휘말리신 건 뭔가요?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제 곁에 있었죠. 수술실 앞에서 제가 반쯤 혼절했을 때도 예비 신랑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중환자실로 옮겨지신 뒤 의료진이 연신 어둡고 착잡한 표정을 지은 걸 본 뒤 예비 신랑은 달라졌어요. 제 손을 더 이상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겸연쩍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병원으로 다시 와보겠다고 1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고요. 그럼에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얘기를 나누었고 상견례만 형식적으로 마칠 일만 남은 사이였는데 이미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이처럼 그렇게 서로를 대하던 중이었는데 설마 하니 이런 순간에 저를 떠났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예비 신랑 대신 얘기를 전하러 병원으로 오셨더라고요. 쌀쌀맞은 표정으로 오렌지 주스 세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주스요? 저희 아빠 지금 이거 못 드시는데요. 나도 알아. 이거 너 먹으라고 가져온 거다. 제가 지금 이런 걸 먹을 상태로 보이시나요? 칙칙하게 굴기는
하여간 너한테서 찝찝한 게 많았지만 검사 출신 사돈이 탐이 나서 다 덮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늘이 알려주는 거다. 하늘에 계신 거지. 하늘에 계시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조상신이 우리 집안을 도우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된다. 알려주신 거야. 이 결혼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끝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 집안에 경고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된 거지. 어머님, 지금은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 할 때입니다. 저희 아빠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데 하늘의 뜻이니 조상신이니 하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요? 아, 못할 건 또 뭐니? 아, 이제 네 애비하고 우리 집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깟 말 좀 던지는 게 뭐 어때서? 아무 상관이 없다니요? 어머님, 설마 지금 정말로 진심으로 저를 내치시려는 건가요? 검사 출신 배경은 탐이 났지만 너만 놓고 본다면 우리 태윤이보다 급이 후달려. 한참 부족하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쉽지 않고 홀가분하구나. 덕분에 미련 없이 파혼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배신감이 지독하리 많지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어머님이라 부르며 지난 몇 주간 열심히 따랐던 분이 제 앞에서 냉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미련 없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며 저를 떼어내야 하는 거머리로 취급하셨어요. 더욱 슬펐던 것은 자기 모친의 뒤로 쏙 빠져버린 예비 신랑의 태도였습니다. 당찬 모습에 끌렸던 것인데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소극적인 남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파혼을 선언하기에는 본인이 나쁜 남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럴 걸 직접적으로 겪고 싶지 않아서 뒤로 숨어버린 예비 신랑이 무척이나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가장 역겨웠던 건 제 자신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무력한 제 자신, 일방적으로 비참하게 파혼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눈물만 짓는 제 자신이 싫었던 바로 그때에 설마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존재가 그분일 줄은 몰랐어요.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파혼을 당했다고? 네 아빠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제가 그런 식으로 파혼을 당했다는 걸 아신 엄마가 분노하셨죠. 그런 다음에 오렌지 주스 병을 확인하시고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이 미친 것들 좀 봐라. 심지어 이거 자기네가 산 것도 아니었네. 그제 제가 오렌지 주스 세트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하단에 누군가가 직접 쓴 글자가 있었더라고요. 가게 번창하시고 신메뉴 출시도 대박을 기원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 그 집안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왔던 주스였어요. 그걸 제가 받았던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제가 충격으로 몸서리를 쳤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던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은 엄마의 손길에 제가 많이 놀랐어요. 살아생전 이런 순간이 올지 몰랐거든요. 정말로 엄마가 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기적과도 같다고 여기던 그때 정말로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회복세로 접어드신 겁니다. 또렷하게 의식을 되찾으신 이후로는 회복이 더욱 빨랐죠. 다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여서 아빠만 보면 그 시기에 제가 막 울었어요. 아빠도 이렇게 살아나셨고 엄마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셨고 이제 저는 여한이 없어요. 더 욕심부리면 안 될 것만 같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건만 아빠의 생각은 다르셨나 보더라고요. 의욕적으로 걷는 운동까지 시작하시더니 어느새 눈가에 힘이 들어가 계셨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수모를 당했다니 도저히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저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던 예비시댁 사람들에게 갚아주실 작정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빠의 생각에 엄마도 동조를 하고 계셨어요.
두 분이 뜻을 함께 하시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다니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거들지도 말리지도 못하고 넋이나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 빠져 있던 동안에 아빠는 제대로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한 방 먹여주셨죠. 개천에서 난 용이셨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으셨겠어요. 그 과정에서 만난 인연들은 또 얼마나 다양했겠나요. 아빠가 인맥을 총동원하셔서 예비시댁이었던 그 집안에서 운영 중이던 식당들의 철퇴를 내리신 겁니다. 고지식하게만 살아오신 아빠가 부탁이라는 걸 하시는 모습에 아무도 거절을 하지 않고 모두가 나섰던 모양이었어요. 각종 명목으로 식당들은 신고를 당해서 한동안 곤혹을 치렀으며 제가 결혼할 뻔했던 그 남자는 뻔뻔스레 과거를 숨기고서 처음 여자를 만났던 것처럼 연기하며 다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는데 그 치졸한 과거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자료가 어느 날 그 여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아빠의 작품이었죠. 그 남자는 일방적으로 차였습니다. 저에게 무례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무례를 당하며 차였어요. 또한 그 남자에게는 자꾸만 안 좋은 소문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집안의 식당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진상악재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고요. 그건 엄마가 부리신 농간이었어요. 내가 정신줄 놓고 살았을 적에 가정에 있는 남자들하고도 만났었지. 미친 짓이었어. 난 이혼 얘기라도 했지. 그 사람들은 유부남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바람이 났던 것들 자기 마누라에게 들키고 싶지 않거든 나를 도와달라고 했지. 그러자 알아서들 사람들 써가면서 그놈과 그놈 집안의 식당을 잘도 괴롭혀대네. 기대 이상이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역시나 엄마는 여러모로 만만치 않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몇 달 뒤 그 집안 사람들은 식당들을 넘기고 말았어요. 예비 신랑이었던 그 남자는 자꾸 이상한 소문이 본인에게 따라붙는 것이 무서웠는지 퇴사를 하고 한동안 집거 생활을 했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파혼으로 인해 받은 상처로 괴롭지 않았습니다. 남들에 비해 조금은 덜 평범할 수도 있어도 든든한 부모님 두 분의 존재에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 따름이었죠. 그 이후로도 두 분이 다시 잘 해보신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대신 서로를 존중하며 그럭저럭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신답니다. 엄마의 변화가 저는 너무나도 반가웠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옛날 단칸방 시절이 떠올라서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고는 해요. 괜한 것을 들추고 싶지 않아서 엄마와 옛날 얘기는 절대로 안 하는데요. 제가 생각을 잘한 걸까요? 아니면 한번 툭 터놓고 옛날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거 두고두고 헷갈리는 난제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무탈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니 그런 고민도 여유롭게 하는 듯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이혼을 하고 해외 지사로 나와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평범하고 무탈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한 번쯤 일탈을 한다는 사춘기에도 저는 딱히 부모님과 트러블도 학교 생활에서 힘든 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언어 과목을 좋아했던 저는 대학도 어문 계열로 진학해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굴곡 없는 인생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죠.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은 볼링 동호회였습니다. 당시 회사 동기들과 볼링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재미를 느껴 시작하게 됐죠. 물론 낯선 사람들과 갑자기 어울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잘못도 없는데 위축되더군요. 그때 제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제 이상형과는 정반대로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아내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제게 훗날 아내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는 누군가 말한다면 아마 한참은 배를 잡고 웃지 않을까요? 그만큼 아내에게는 이성적인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오죽하면 저를 형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랬던 저희 사이가 급물살을 탄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평소에도 주변 사람을 잘 챙기기로 유명한 아내가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헤어지는데 제게 작은 종이 가방을 주더군요. 저는 무슨 신종 장난인가 싶어 어떻게 받아칠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방을 열어보니 소독솜과 함께 연고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오늘 새 신발 신어서 그런지 발이 불편해 보여서 딱 새 힐 신었을 때 나처럼 걷던데? 사실 선물 받은 구두를 처음 신고 출근했었는데 외근이 많아서 한참을 걸어 다녔더니 발 뒤꿈치가 아프긴 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눈치를 채고 챙겨주나 싶어서 놀랐죠. 살짝 민망하기는 했지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의 모습이 처음 눈에 들어오고 난 후에는 저도 모르게 아내의 행동을 눈으로 쫓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누구에게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음식점을 가더라도 일행들이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기억했다가 음식이 나오면 반찬을 다른 쪽으로 치워주더라고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음식을 주문할 때는 꼭 한 번 더 챙기고요. 아내의 그런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호감이 생겼고 과감하게 사귀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만우절도 아닌데 장난을 친다고 거절당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번의 고백이 더 이어지고 나서야 아내는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가져보기로 했죠. 연애 시절 저희는 정말 많이 싸우고 화해했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싸우는데 왜 헤어지지 않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자신과 다른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의 사이는 더 굳건해질 수 있었죠. 처음 아내를 어머니께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셨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로 책에 사파를 그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마음에는 차지 않는 눈치셨어요.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셨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조금만 제대로 알게 되시면 분명 아내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몇 번 더 집에 초대를 해서 가족끼리 시간을 가지면서는 어머니도 아내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고민을 하더니 언제부터인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저 대신에 어머니와 아내가 많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신혼살림으로 들어갈 제품이나 가구들도 둘이서 보러 가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와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아닌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너 불편하면 말해. 괜찮으니까. 어머니랑 다니는 거 쉽지 않잖아. 당장에 신혼집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가구든 전자제품이든 천천히 봐도 되니까. 난 괜찮은데? 왜? 어머님이 나랑 다니는 거 불편하다고 하셔? 아니, 그런 말씀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말해본 거야. 그럼 괜찮아. 처음이랑 완전히 달라졌거든? 난 좋은데? 진짜 너 괜히 참지 말고 힘들면 꼭 얘기해줘. 아내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긴장했던 저도 점점 안도하게 됐죠. 어머니를 만나고 온 아내의 표정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어머니도 아내의 칭찬을 하셨거든요. 결혼 이후에는 저는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를 꾸준히 신경 썼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잘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 이미 결혼한 선배나 동기도 중간에서 제가 처신을 잘해야 고부 갈등이 심각해지지 않는다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둘 사이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고 사랑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저도 적응이 되어가면서 정말 우리 가족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는 제가 모로코로 6개월 정도 장기 출장을 가라고 하더군요.
결혼하기 이전이었으면 별로 고민을 할 것도 없이 승낙을 했겠지만 아직은 신혼인데 혼자 간다는 것이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일인데 뭘 그렇게 망설이냐고 했어요.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라고 했죠. 반면 어머니께서는 엄청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간다는 거야? 모로코라니. 거기 가서 어디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이야? 한참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길 네가 왜 가? 회사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험한 곳을 왜 네가 가야 하는 거야? 아니,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지만 어머니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셨어요. 저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만 하시니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 답답하기만 했죠. 어머니의 억지가 점점 심해져 가자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내가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님, 모로코가 멀기는 해도 그이가 가는 곳에는 한국인들도 많고 회사에서도 안전 부분은 책임진다고 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랄 만큼 정색을 하시며 타박을 하셨어요.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서 안전도 책임지지 않으면 말이 되겠니, 정말? 어머니, 그냥 어머니 걱정이 많으시니까 한마디 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얼마나 얘기를 했다고. 그냥 새 사람 들어오고 나서 일이 생기니까 그냥 좀 예민해졌나 보다. 어머니, 이야기가 왜 그쪽으로 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며 시선을 피하시는 어머니께 한마디 하고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엷은 웃음을 얼굴에 띠고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께서는 모로코로 가려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든 저를 잡으려고 하셨지만 회사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쩌겠어요. 어머니께서는 모로코로 가는 날까지도 걱정을 태산같이 하셨습니다. 저는 겨우 그런 어머니를 달래고 아내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했죠. 저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겠다고 말하고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6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원하는 작업까지 하고 오려다 보니 약속했던 시간은 넘어 10개월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 있었죠. 저는 매일같이 아내와 전화를 했습니다. 바쁜 날에는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했고요. 화면상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이 확 빠졌더라고요. 10개월 전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죠. 무슨 다이어트 약이라도 먹었는지 그 통통하던 볼살은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그냥 볼살이 좀 빠져서 그래. 아내는 저의 걱정스러운 질문에도 배시시 웃기만 했어요. 이전에 활기 넘치던 에너지는 어디로 간 것인지 그냥 웃고만 있는 아내가 걱정스러웠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잘 지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연락을 했으면서 뭘 묻느냐고 했지만 그 웃음 속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느껴졌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너무 사람이 달라졌는데. 아프기는 오늘처럼 좋은 날에 내가 아니, 뭔가 사람이 달라 보여. 기분 탓이야 기분 탓. 빨리 가자. 어머님 아침부터 오빠 기다리셨어. 아내는 며칠 전부터 언제 제가 도착하는지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본가로 향했어요. 오늘은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차를 몰고 달리는 아내를 보며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로코에서 느꼈던 공기와는 사뭇 다른 온도에 안심이 되어갔죠. 여기는 하나도 안 변했네. 무슨 10년 정도 떨어져 있다 온 사람 같이 말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10개월인데 이 기분은 뭘까? 저는 운전하는 아내의 옆모습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날카롭고 예민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켰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내가 획 저를 돌아보더군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세를 고쳤습니다. 무슨 대화가 그렇게 흘러가? 깜짝 놀랐네. 아니, 그냥 아까부터 너를 봤는데 어딘가 찜찜하고 내가 놓친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해? 어머니 마시면 섭섭해 하시겠다. 가기 전에 어머니가 너한테 말을 심하게 하신 것도 기억나고. 그게 언제적 얘긴데 아직까지 기억을 해. 괜찮으니까 혹여나 어머니 앞에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아내는 제 입단속을 단단히 시키고는 속도를 높였어요. 본가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달려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아유, 세상에 얼마나 고생을 한 거야. 얼굴이 왜 이래, 아유, 왜 이렇게 많이 탔어? 날씨가 더워서 그렇죠. 뭐, 잘 지내셨죠?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했다고 식탁으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식탁은 금방이라도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이 빼곡하게 음식들로 가득했죠. 저는 이걸 누가 다 먹느냐고 놀라면서도 오랜만에 집밥이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 동안 아내는 바쁘게 식사 준비를 하더군요. 첫 술에 좋아하는 묵국을 한 숟갈 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싶었던 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음식을 가리는 편이 아니라서 모로코에서 힘든 점은 없었지만 막상 이렇게 먹어보니 그동안 제가 많이 그리워했구나 싶었죠. 이거 어머니 솜씨가 아닌데? 국 자기가 했어? 어? 간만 내가 맞췄어. 왜? 싱거워? 아이, 엄마가 한 맛이 아니지? 다시 해줄까? 어머니는 국그릇을 빼앗아 맛을 보시곤 너무 싱겁다고 하셨죠. 저는 앞으로 다시 국그릇을 당겨왔어요. 아니요, 너무 먹고 싶었던 맛이라서 이거 먹으니까 한국에 왔다 싶어서요. 맛있다. 저는 씩씩하게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인데 거의 다 아내가 한 것이더라고요. 먹어보니까 확 차이가 났죠.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너무 맛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죠. 안 보이는 사이에 아주 아부가 많이 늘었구나. 그 정도는 아닌데. 도대체 거기서는 뭘 주기에 아이고 고작 이런 거에 감동을 받고 그래. 고작이라뇨.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면 아침부터 일찍 해야 했을 텐데 마중까지도 나오고. 집에서 그림만 그리는데 그럼 이 정도도 못할까? 에이, 그건 아니죠. 사파 그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챙겨주면 고맙죠.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무언가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물었지만 얼버무리시면서 아내에게 오늘 음식한다고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많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그렇지, 그래. 아직은 좀 배워야겠지. 오늘은 나쁘지 않구나. 간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신경 쓰렴. 네, 어머님. 저는 아내의 편에서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이 마주친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누르고는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왔는데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제 방을 깨끗하게 치워뒀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했죠. 어머니께서는 섭섭함을 숨기지 못하셨지만 저는 10개월 만에 만나는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제가 운전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었죠. 매일 전화했는데 뭘 물어? 전화해서 말 못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아내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바뀐 것 같았어요. 어색하면서도 긴장감이 흐른다고나 할까? 아내가 입을 달싹이며 망설이는 동안 저 역시 입안이 바싹 말라가는 기분이었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뭔가 제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는 아내를 재촉했지만 끝까지 전화로 다 얘기를 했다고만 했죠. 저는 좀 더 몰아붙여 물어봐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대로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는 아내에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 다그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하고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키우던 반려견에 관해 물었어요. 덕분에 분위기는 다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시차도 극복할 겸 일주일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신혼 초기에 혼자 시간을 보내게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내에게 말해 2박 3일 둘만의 여행을 다녀왔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 아내가 달라진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쏙 빠진 것은 둘째치고 말수가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게 수다스럽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묻지 않으면 말을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전의 아내의 모습이 되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짜 신혼을 느껴보자고 말했고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큰 웃음을 터뜨리며 무슨 소리냐고 제 등을 퍽퍽 내리쳤어요. 저는 정말 여행을 오길 잘했다 싶었죠. 여행에서 돌아오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어디니? 아이, 집에 왜 아무도 없어? 어머니 집에 오셨어요? 아무도 없네. 아이, 아직 퇴근 안 했니? 저는 서둘러 집으로 갔죠. 현관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한 번도 어머니께 저희 집 현관 번호를 알려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 너야말로 어디 다녀오니? 어제 오늘 전화도 받지도 않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없이 퇴근을 이 시간에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주일 휴가 받은 사실을 어머니께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뒤따라 들어오던 아내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화하셨네요. 죄송해요. 아가, 너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전화도 못하니? 부재중이 찍혔으면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도대체 너는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일찍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못할 망정. 저희 여행 다녀왔어요. 일주일 휴가 받아서. 저는 슬쩍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많이 놀라셨는지 눈을 크게 뜨고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셨죠. 저는 아내에게 안방에 들어가 짐 정리하라고 하고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차 적응도 좀 할 겸 휴가를 받았어요. 10개월 동안 혼자 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바람이나 쐬자 싶어서 나갔죠. 너 없는 동안 지세상이었을 텐데 뭐가 안타까워서. 아유. 그리고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엄마인 나한테는 비밀로 할 수가 있어? 어머니께 얘기 드려야 한다는 걸 잊었네요. 둘이서 시간 보내고 싶어서 급하게 잡았거든요. 둘이서? 그래, 이 애미는 방해물이다 이거냐?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상처받은 얼굴을 하시며 이래서 아들 녀석 키워도 소용없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속상한 얼굴을 보고 있으니 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한 번은 거절을 하시더니 이내에 좋아하셨죠. 저는 금방 오겠다고 말을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언제까지 휴가냐고 물어보시고는 몸보신하게 집에 며칠 쉬다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휴가라고는 해도 돌아와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니 집에서 일할 것들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삼계탕이랑 갈비랑 이것저것 해둘 테니까 집에 와.
저만 바쁜 것도 아니고요. 미영이도 동화책 사파일 3건이나 갑자기 들어와서 바빠요. 아이, 그럼 더 와야지. 일한다고 바쁜 애가 너를 얼마나 챙겨주겠어? 누가 누굴 챙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서로 신경 쓰고 배려하는 거죠. 제 말에 어머니께서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냐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계속 물어보자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길게 쉬고는 말씀하셨죠. 너 거기서 그 땡볕에 일하는 동안 그 애는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면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아유, 어머니, 그건 아니죠. 아내도 바빴어요. 제가 작업한 작품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일이 엄청나게 많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하는 동안 집안 청소며 가족 행사며 제대로 신경을 썼는지 아니? 아버지 제사도 그렇고 네 동생 생일도 그렇고.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불만이 있으셨는지 쉬지 않고 제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림만 그렸다고 하더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도 처음에는 싹싹하니 잘하더니 너 없다고 대면대면 진짜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니? 내가 그래도 지 바쁘다고 음식도 해다 주고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같이 쇼핑도 나가고 했는데 어쩜 애가 무뚝뚝해서는 괜히 사람 무안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어머니 알기를 뭐로 하는 건지.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적당히 대꾸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운전이냐며 자고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오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인데 어머니 말씀처럼 집안 제사나 행사를 잊고 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 하실 분은 또 아니다 보니 혼란스러웠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작업실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들어온 일의 마감 날짜가 조금은 빡빡하다고 하더니 벌써 일을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깨워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맥주를 한 캔 따면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없던 사이에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했고요. 저는 몇 캔을 더 비우고 나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얼마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죠. 저는 음식점을 예약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그냥 집에서 미역국이랑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서 생일상을 차려보겠다고 했죠. 저는 피곤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아내는 할 수 있다면서 일주일 전부터 레시피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까지 해? 너 일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잖아. 그냥 식당 예약하자. 아니야,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 친구분이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았다고 자랑하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엄청 부러워하셨다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게 뭐야? 그걸 뭘 또 부러워하셨대? 나도 살짝 점수 따고 싶고 어머님이랑 잘 지내면 오빠도 좋잖아. 역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아내는 제 질문에 빙그레 웃기만 하고는 제 이마를 찰싹 때리며 말했어요. 원래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법이거든. 저는 예전처럼 씩씩하게 팔을 걷어서 요리책을 뒤적이는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마해주고는 뭘 해도 다 맛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요리 솜씨가 생각보다 쓸만한 것 같다고 하면서 잘할 수 있다고 파이팅 포즈를 취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말처럼 둘 사이가 조금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야근이 잡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됐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면 함께 저녁을 들겠다고 하시면서 고집스럽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최대한 서둘러 귀가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8시에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집안은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정막만 흘렀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아내는 부엌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야근 때문에 늦었네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배고프지? 얼른 앉아. 아내는 제가 오는 소리에 돌아보지도 않고 무얼 하는지 싱크대에 물을 틀어두고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식탁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식탁에는 햇반과 김치가 전부였어요. 어머니, 식탁이 생일상이라고 이렇게 차려주는구나. 네, 참. 이럴 거면 뭐하러 부른 건지.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던 생일상이 고작 햇반과 김치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내를 불렀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것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어쩜 저런지. 진짜 내가 서러워서 살겠냐고. 빨리 죽어야지. 내가 괜히 살아있어서 이 꼴을 보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니, 생신이신데 왜 죽는단 말씀을 하세요? 내가 괜히 살아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그냥 너희 아빠 떠날 때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손수건의 끝자락으로 눈물을 찍어내시는 어머니를 보자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먼저 떠나신 아버지 얘기까지 하시면서 죽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자식이 멀쩡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미영, 너 내 말 안 들려? 아, 이게 뭐냐니까. 아내는 그제야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아내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로봇이 서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성큼성큼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싱크대를 보니 음식물 찌꺼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어머니 생신상 준비한다고 그렇게 들떠있더니 이게 다 뭐냐고. 뭐겠어. 저걸 다 버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나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버리려고 만들었나 보지. 등 뒤에서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본노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쳤죠.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내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 이게 다 뭐냐고. 들었잖아. 어머님 말씀. 다 듣고 왜 물어? 뭐? 아, 그럼 이게 다 네 짓이라고? 네가 왜? 아, 그렇게 준비했으면서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어머니께서는 뒤에서 자신이 괜히 살아있다고 하면서 서럽게 우셨어요.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향해 잠시 시선을 두더니 앞치마를 벗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말을 해봐. 왜 그랬는지 묻잖아. 너 왜 말을 안 해? 하면 뭐가 달라져? 뭐? 너 지금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님 말씀처럼 내가 준비한 수준이 그것뿐이겠지. 아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제 손을 밀쳐내며 말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아듣게 말해. 왜 그러는데? 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제 와서. 저는 아내의 팔을 붙들고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제대로 설명하라고 계속 말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손을 뿌리치면서 할 말 없다고 하고는 주방을 나서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내의 앞을 막아 섰습니다. 내 아들이 묻잖아. 어딜 가? 뭘 잘했다고. 아내는 어머니를 가만히 보다가 막아서는 팔을 치웠습니다. 그때였죠. 갑자기 어머니께서 팔을 부여잡고 식탁으로 넘어지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께 다가갔죠. 아이고, 팔이, 아이고.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죠. 저는 지금 무슨 짓이냐며 다가갔지만 아내는 코웃음만 치더군요. 방금까지 무표정이었던 아내의 얼굴에는 경멸이라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내리쳤어요. 짝 큰 소리가 집을 울렸습니다. 고개가 꺾였던 아내가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무리 그랬어도 손 찍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급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됐어. 지금 맞은 걸로 정신이 번쩍 드네. 내가 미쳤지. 미영아,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들고는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쫓아 나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아파 죽겠다고 외치는 통에 따라 나가질 못했어요. 우선은 아프다고 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사코 안 간다고 하시면서 파스만 좀 붙이면 된다고 하셨죠. 저는 혹시나 어디 세게 부딪힌 것은 아니겠냐고 했지만 며느리가 밀어서 다쳤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저는 몇 번이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던 제 자신이 미칠 듯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는커녕 문자도 카톡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처가에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날밤을 새운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는 다시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죠. 전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순간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함께 일한다는 편집장의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연락을 취하고는 아내에 관해 물었죠. 저 좀 만날까요, 남편분? 편집장은 아내를 찾는 제게 자신을 좀 만나자고 하더군요. 출판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약속을 잡고 서둘러 향했습니다. 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카페에는 이미 편집장이 나와 있더군요. 미영이 어디 있나요? 연락되세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은 묵묵히 제 얼굴만 쏘아보고 있었죠. 물잔을 손에 든 편집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주문했는지 아이스커피가 2잔 나오자 편집장은 긴 한숨과 함께 커피를 한 모금 했죠.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울컥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나요? 이봐요, 상원 씨. 두서없는 제 말을 끊은 편집장은 저와 눈이 마주하고는 물잔 속에 담긴 물을 제 얼굴에 힘껏 던졌어요. 네, 물을 부어버린 것이 아니라 물을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눈앞의 편집장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지금 이게 내가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걸로 끝낼게요. 어른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 어머니란 사람이 받아야 할 몫을 당신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중한 작가님께 연락하지 마세요. 집으로도 찾아가지 마시고요. 이혼에 관해서는 제가 대리인으로 움직일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금 위자료로 청구할 테니 각오하시고요. 정신없이 몰아치는 말에 저는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일이 순식간이었습니다. 편집장은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편집장을 붙들었어요. 머리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붙들고 있는 손도 축축했죠. 편집장은 인상을 쓰며 저를 밀치려고 했지만 저는 앞뒤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이라니 생각도 못 해본 단어였으니까요. 이혼이라뇨. 제가 어머니 대신 받았다뇨.
이게 다 무슨 소립니까? 몰라서 물어요, 지금?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영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봐요. 당신 아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제가 미영이 뺨을 때려서. 편집장은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제 팔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손찌검까지 했느냐고 소리를 높였죠. 저는 맞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진을 빼던 편집장은 자리에 앉아 제 앞에 있던 물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눈을 하고는 저를 바라보았죠.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 제가 없었던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머니와 미영이 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허!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결단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하며 어머니께 들었던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을 듣고 있던 편집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로 입에 담기 어려운 비속어들을 쏟아냈습니다. 듣고 있는 제가 다 멍해질 정도였어요. 진짜 당신 어머니 대단하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디 알려주세요. 편집장은 잠시 인상을 쓰더니 길고 긴 얘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편집장과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본가로 급히 차를 몰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신호의 차가 멈출 때마다 저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 머릿속에는 편집장에 들은 얘기들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죠? 당신 모로코로 떠나고 나서 당신 어머니 틈만 나면 집으로 찾아갔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느냐고 하면서 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작가님도 반가워했어요. 그래서 오시면 어머님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둬야겠다고 하면서 생전 보지도 않던 요리책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뭐해? 뭘 준비하든 한 숟갈 딱 그것만 드시고는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데, 그러더니 이제는 요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우리 작가님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사람이 매번 손에 밴드를 덕지덕지.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당신 어머니 보는 앞에서 작품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고 좀 바쁘게 움직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셨는지 알아요? 작가님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청소를 핑계 삼아 그려둔 그림을 버리고 찍고 물을 엎지르고. 진짜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안 해요. 어른한테 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그렇게 작가님을 괴롭혔으면 갑자기 돌변해서는 작가님한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자신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더니 무슨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여자로서 쓸모가 없다는 둥, 그런데도 걷어주는 것은 다 자기 아들이 착해서 그렇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왜요? 안 믿기세요? 저도 안 믿겨요. 저는 그 상황에서 작가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게 더 화가 나요. 저였으면 12번도 더 뒤집어 엎었어요. 알아요? 멀리서 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차를 하고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죠.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썼지만 머릿속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폭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는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고는 반갑게 부르시더니 아직 식사 전이면 함께 하자고 하셨죠.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잠을 못 잔 얼굴이라고 걱정하시면서 제게 미리 연락이라도 했으면 국이라도 끓였을 텐데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김치를 새로 했다고 하면서 제게 먹어보라고 권하셨어요. 그 사람 나가서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 다 큰 어른이 뭐가 걱정이야.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먹어봐. 이게 정말 맛있게 익었다. 걱정 안 되세요? 그렇게 나갔는데? 어머니께서는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잘못은 누가 했는데 그렇게 행동하느냐며 아내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죠. 하여튼 도대체 사도는 뭘 가르치신 거야? 그림이나 그리게 할 게 아니라 예의범절이나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가르치셔야지. 정말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한다니까.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왜 더 먹지 않냐고 하셨죠. 저는 가만히 식탁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에는 편집장이 전달해준 얘기가 떠다녔어요. 그리고 제사, 작가님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잊어요. 당신 어머니가 해오라고 정해준 음식 기껏 해갔더니 아주 입구에서부터 다 집어던지신 거 모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해산물을 손도 못 대는 작가님한테 해물이 잔뜩 들어간 전을 부쳐오라고 하질 않나. 진짜 내가 속에서 열불이 터져서 작가님은 그래도 제사 음식이라고 장갑 몇 개 씻겨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걸 면전에다 던질 수가 있어요? 그 덕분에 알레르기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었었다고요. 병원 가서 링거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동생 생일 진짜 웃겨서 시누이 생일에 뭘 해줄 거냐고 일주일 전부터 닥달하시는데 아니 자기 딸 생일이면 자기가 신경을 쓰든가. 작가님은 그 상황에서도 선물까지 보내고 친구들끼리 재밌게 보내라고 펜션까지 예약해줬어요. 나한테 괜찮은 곳 없냐고 물어가면서. 그런데 뭐가 어째. 진짜 당신 어머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 뭐하는 인간이야? 그런 일도 모르고 바보야? 저는 벌떡 일어나 밥상에 있던 반찬 그릇을 아무거나 잡아 싱크대로 가져가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행동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뭐하는 짓이냐고 하셨죠. 저는 묵묵히 밥상 위의 것들을 대중 없이 다 쓸어서 싱크대에 던져 넣었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아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해, 아들? 어머니께서는 제 팔을 붙들고 무슨 일이냐고 허둥거리셨죠. 그러다 그릇에 베인 제 손가락을 보시더니 상처가 났다고 호들갑이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쳐내며 물었습니다. 왜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머니를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준비한 음식 왜 어머니는 쓰레기통에 버리셨는데요? 내가 무슨. 새아가가 그래? 내가 그랬다고? 그럼 아니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집에 뻔질나게 다니면서 그 사람이 해준 음식 맛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 버리셨다면서요. 그러면서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충격받은 얼굴로 어떻게 자신이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자신의 말을 못 믿을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상처받은 얼굴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 알아보고 있는데도 소름이 돋더군요. 울 것 같은 얼굴을 하시면서 제게 다가오시는 어머니를 피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아니냐고 말이죠. 제사 음식, 미영이가 해온 음식 다 버리셨다면서요. 현관 앞에서 다 집어 던지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내가 그랬대? 그래? 미영이 해산물 알레르기 있어서 닿기만 해도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그걸 얼굴에 던지셨다고요? 왜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셨지만 편집장에게 받아온 병원 사진을 보여주며 따져묻자 얼굴을 싹 바꾸시고는 제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지셨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폰을 주워들어 음성 파일을 열었죠.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며 막말을 퍼붓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제게 편집장이 아내 몰래 집에 설치해둔 녹음기에서 얻은 파일이라고 하며 보내준 것이었어요. 음성이 흘러나오자 어머니께서는 정색하시며 제 손에서 폰을 빼앗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피하며 몇 개의 음성을 더 들려드렸어요. 이래도 아니라고요? 이래도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뭐? 어머니, 어떻게 사람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너는 도대체 그 애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해서는 내가 말했지. 우리 집안이랑 너랑은 절대 안 어울리는 애라고.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애를 만나. 그러게 내가 말렸을 때 들었어야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안 어울린다고요? 우리 집안? 우리 집안이 뭐가 잘나서요? 제가 뭐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명문대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겠다. 승진도 승승장구 쭉쭉 달리고 있는데. 고작 그림쟁이가, 그것도 이름 없는 그림쟁이.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너한테 꼬리치는데 너는 정신도 못 차리고 그의 편만 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머니 지금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아내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고는 새어나오는 눈물을 꾹꾹 눌렀어요.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없을 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 미안하다. 엄마가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끝까지 아내 탓만 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식탁에 손을 뻗어 잡히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던져버렸어요. 하필 그것이 김치였는지 반찬은 그대로 어머니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릇은 거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놀라신 모양인지 급히 김치를 닦아내시면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들, 지금 너? 저 앞으로 어머니 아들 안 합니다. 저 찾아오시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제 시체라도 보실 거면 어디 찾아와 보세요. 저는 울부짖으며 저에게 매달리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차를 몰았어요. 어디든 좋았습니다. 사람 없는 곳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미련하게 그냥 좋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과거의 제가 치가 떨리게 원망스러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저는 편집장에게 다시 연락을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급하게 짐을 쌌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분명 어머니는 저를 찾아오실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집을 나오면서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외 지사에 갈 만한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데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결혼도 해서 거절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장 빠른 일정으로 그곳에 가겠다고 했어요. 회사 근처의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편집장과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엔 미영이도 함께 있더군요. 저는 아내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별다른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어요. 편집장이 다가오더니 잘 끝내길 바란다고 전하고는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고작 며칠인데 아내를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 나머지는 당신이 작성해서 제출해. 그리고 집은 내놨어. 팔리면 당신이 가져. 이건 위임장이야. 당신 작업실에 있는 짐들이랑 나머지 것들은 내가 사람 시켜서 내일까지 출판사로 보내둘게. 빠르네, 오빠는. 아내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면서 힘없이 중얼거렸죠.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사과를 하고 매달리겠니? 어머니가 너한테 저질렀던 모든 일, 이걸로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눈앞의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차라리 대들기라도 하지. 왜 그냥 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있었어? 당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아끼는지 아니까.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어. 그냥 참진 않았지. 어머니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따지기도 했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라 화를 내기도 했어. 그런데도 소용없더라.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따져들어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잔인한 말을 쏟아내시는데 무서울 정도였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애써 침착한 척 했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생신날 상을 차렸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얼굴만 봐도 구토가 치밀어 오르신대. 그런데 내가 한 음식이 넘어가겠냐고. 그러면서 오빠한테서는 언제쯤 떨어져 나갈 거냐고 하시더라. 나더러 기생충이래. 됐어. 생각하지 마. 당신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를 욕해. 나를 원망해. 어머니가 그간 하셨던 말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기지 마. 그래서 난 이혼을 해야 돼, 오빠. 아무리 오빠가 좋아도 나는 오빠만 보면 그 일을 생각할 테니까. 이혼 못한다는 소리 절대 안 해. 네가 해달라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은 그런 생각하지 마.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잊고 살아주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내가 편집장과 자리를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할 힘도 없었죠. 이대로 빨리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회사에서 정해준 일정에 따라 급히 한국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많은 일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놀라 전화 온 여동생에게 저는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을 했어요. 여동생은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며 그 상황을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여동생이 미안할 일은 아니었기에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여동생에게 저라는 존재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찾지 말라고 하면서요. 여동생은 당황하며 인연을 끊을 생각이냐고 물었죠. 저는 여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그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몇 번이고 회사로 찾아오시더군요. 아들, 엄마 아들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여자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이렇게 버리고 그년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가서 빌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러지 마, 응? 저는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도 묵묵히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제게 지쳐서 발길을 돌리셨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해외로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은 어머니께서 회사로 찾아오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부탁을 해둔 터라 소용이 없었죠. 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의 인연마저 끊었습니다. 여동생은 어떻게 오빠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살겠냐며 가끔 안부 인사는 주고받자고 하면서 연락이 종종 오더군요. 저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여전히 사파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혹시나 어머니와의 일이 아내에게 문제가 되어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거든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 지금의 이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희석이 된다면 찾아뵐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올까 싶습니다.